한국의 현대사, 이곳에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피를 흘렸다. 군부 출신 집권 30년의 후유증은 길고도 깊었다. 수십 년 누적된 탁하고 깊은 강물이 시대의 고비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고 역사는 그 앞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나아가자면 꼭 건너가야 할 강이었다. 갈등은 저절로 봉인되지 않으며 시대는 엄혹했다. 참여정부 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취임 후 그는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낸 거다. 특히 그 헌정사에서,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소위 그 일로 상경으로 상징되는 구정치의 마지막 종지부를 거기서 봤습니다. 종래 정치권의 수혜를 받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그냥 광범위한 요구가 수용이 돼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대통령, 이런 측면이 기존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집권자죠. 그는 확실히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달랐다. 그것은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굉장히 그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굉장히 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그 발전을 주도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더라면은 이제는 좀 어머니와 같은 역할, 시장이 오히려 앞서가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고 또 서비스하는 이런 이제 그런 기능과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전환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전환기. 그것은 해결해야 할 구시대는 다 가지도 않았는데 새 시대는 이미 와버린 형국이었다. 전환기는 늘 위태롭고 경계는 늘 위험하다. 사실 참여정부만큼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아본 정권도 없었다. 요구는 번물처럼 터져나왔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제가 그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면 어느새 또 뭡니까? 기업이 막 그 항의를 해오고 또 약간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면 또 노동자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정부는 늘 비판의 대상이었고 비판의 요구들은 늘 절박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은 언제나 그 모든 요구의 절박성, 그 바깥에서 왔다. 63일간의 침묵이었다. 취임 1년 한 달여 만에 탄핵. 거리에서는 연일 촛불 시위가 열리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으로 나오지 못했다.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2004년 5월 14일 아침이었다. 꼭 2달여 만에 그는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따뜻한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다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 대로,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이렇게 세워서 걸어라, 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론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언론은 들끓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위기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너도 나도 위기라고 말했다. 복귀 기자회견은 바로 그 경제 위기론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었다. 특별히 위기 그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해서 우리 경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900포인트 정도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도 약간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고. 과연 뭐가 경제 위기냐? 예를 들면 투자가 안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느냐, 또 인플레나 무슨 디플레 같은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 위기로는 매우 적절치 못한 문제 제기이고 또 매우 과장된. I don't know. It's very surprising to me. Koreans often sense they're in an economic crisis when actually their economy is doing very, very well. I think possibly in this case there was an element of animosity from the conservative press who wanted to create an atmosphere of crisis because they were anti the government. But as you said, the economy has actually done very well under the No administration. The market's done very, very well. 객관적인 지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위기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징후도 없었거나 언론은 경제 위기와 경제 파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것을 반복 보도하면서 여론을 몰아갔다. 한국 언론의 경제 진단은 이미 97년에 치명적인 오판을 남겼다. 그때 그들은 외국의 진단까지 부정해가며 위기가 아니라고 우겼다. 그러나 그 직후 한국은 IMF를 만난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여가 흐른 2004년, 언론은 이제 그때와는 정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진짜 위기라며 정부만 그 위기를 모르고 있다고 다그쳤다. 어렵다는 것과 위기란 것은 차원이 다르다. 위기론이 절정에 달했던 2004년, 한국 경제는 어렵기는 했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매크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나빴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위기론을 의식해 우량 주식을 내다 파는 사이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거둬들였다. 경제 위기론이 절정에 달하던 2004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국내 주식은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2004년부터 2005년, 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또 이런 보도가 나오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국민 배 아프게 만드는데 한글 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해외 여행자 수와 해외 지출액만 놓고 봐도 당시 경제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유가와 환율 상승 속에서도 그 수준을 유지한 건 한국 경제가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언론이 경제 위기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언제나 민생경제였다. 민생경제 지표는 확실히 나빴다.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DJ 정부나 또는 IMF 사태가 일어나기 그 이후의 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힘들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 모든 뿌리는 IMF에서 시작된다. 민생 경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때 만들어졌다. IMF와 함께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으로 밀려나면서 한국의 자영업자는 공급 과잉이 됐다. 민생 지표에 예민한 택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영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기 변화에 민감한 분들이 많고 이 자영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대형 고급 시설 위주로 소비 패턴이 일어나는 한 이분들의 그 생계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정부가 겪었던 일종의 운명적 뭐라 그럴까 체감 경기 부진의 원인이고요. 비정규직 문제 역시 IMF를 겪으며 기업들의 학습 효과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우리 기업들도 외환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노사정 협약이라는 걸 거쳐서 소위 정규직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정규직 중심의 그런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외주화하고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언제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응하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진위기의 수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떨어지질 않고 있다. 필연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확대됐다.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IMF를 기점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는 금세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였다. 건강한 사회는 중산층이 틈실한 안정적인 다이아몬드 구조지만 지금 세계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호리병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테니스 선수들 보면 랭킹 1위하고 뭐 15위하고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소득 격차는 몇십 배의 차이가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승자 독식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빈곤율, 즉 전체 평균 소득의 절반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은 절대 빈곤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IMF 사태 직후에 많이 늘었다가 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고요. 그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그 강도가 예를 들어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 결국 세계 경제 구조의 문제에서 오는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분배로 최소화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뭐 분배 자체를 아예 무시했고요. 복지를 무시했고 지난 40년간을 성장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기형적인 나라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분배 복지를 당연히 외국 같으면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로 돼 있고 그거 이야기하면 좌파고 뭐 과격한 생각, 틀린 생각 이렇게 등식화되는 아주 희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우리나라 현대사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은 자본주의에서 분명히 시장이 탈락자들이 생기고 그 탈락자들은 그들을 방치했을 때 사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소외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면 국가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복지비 비중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복지 개념이 도입됐다. 국민의 정부를 거치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